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밤 9시 34분이고요. 9시 31분에 발표된 미국 CPI 물가 발표 결과를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 테니스 경기가 끝났고요. 뒤풀이를 가야 되는데 즉시 분석해 드리고 가려고 여기 아직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스트림 스포츠라는 테니스 클럽에서 지금 클럽 하우스에서 네, 분석을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가 근원 물가와 헤드라인 물가 둘 다 마찬가지인데 3월 CPI에 대한 기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 3.7이었어요. 각각. 이 3.4로 기대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헤드라인 물가 자체가 3.4가 아니라 3.5를 기록했고요. 근원 물가도 3.7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3.8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물가 지표가 발표됐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의 기대치 3.7%마저 전월 3.8보다 3.7로 떨어질 거야 라는 뭐 과한 기대감이 아니었거든요. 3.6으로 기대했거나 3.5로 기대한 게 아니라 그냥 3.7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소극적으로 기대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대치보다도 높게 형성됐고 전월 근원 물가를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각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헤드라인 물가 파란색을 보시면 전월 물가가 3.2%였어요. 그런데 전월보다도 반등할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얼어 있었어요. 물가가 안 잡히겠구나. 그런데 전월보다도 높은 물가 3.4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했던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그런데 그 기대치보다도 또 높게 형성됐어요. 3.5%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 높고 기대치보다도 높고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안 좋은 숫자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23년 9월 이래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또 기록했다. 라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안 좋은 신호고요. 물가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3.7, 뭐 3.4, 3.2, 3.1 순순히 잡히겠구나. 라는 탄탄한 아스팔트 도로를 기대했는데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범피 로드, 울퉁불퉁한 어떤 비포장 도로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지금 발표된 3월 CPI 물가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기여도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를 해부하는 겁니다. 하나의 CPI 데이터, 전체 헤드라인 CPI 데이터, 이 데이터를 뜯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물가도 460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이 유독 안 잡히나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가장 어쩌면 뭐 걱정했었던 그것은 이제 3월 달부터는 에너지 물가가 마이너스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3년 내내 마이너스 기여를 가졌고 24년 2월까지 에너지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기여가 아니라 플러스 기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무게를 더 실어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무게를 덜어주는 입장이 아니라 무게를 실어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물가가 0.1%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0.1%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반등했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근원 상품 물가만 잡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근원 서비스 물가도 이게 3.3, 3.2를 유지하는데 다시 3.3으로 올라갔어요. 기여도가. 그러니까 이거 물가가 잘 안 잡히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미국 물가가 언제쯤 잡힐까? 물가가 잡히는데 좀 한계점, 제약이 될 만한 사안이 뭐가 있을까? 라는 점에서 제가 이미 경익남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죠. 물가가 잘
안 잡히는 2차 인플레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그런 요인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부터 국제 유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국제 유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제 유가 추이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2년 상반기에 127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물가가 이 약 상반기 3월 달 정도에 123달러를 찍고, 그리고 6월 달에 미국 물가가 9.1%를 기록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이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물가 상승률도 디스인플레,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23년 중반부터 중동 불안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국제 유가가 또 불안하게 움직여요. 이게 역시 물가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더니 최근 다시 이 국제 유가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장기 추이이기 때문에 단기 추이로 좀 좁혀서 보여드릴게요. 22년 1월부터 최근까지를 보여드리면 22년 3월에 급등했던 이 국제 유가, 그리고 뭐 6월 정도에도 또 급등했던 이 국제 유가가 반영된 물가가 6, 7월에 정점을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7월이 정점이었고요. 뭐 유러피언 국가들은 조금 더 뒤에 정점을 찍었지만 미국도 6월에 정점을 찍죠. 이렇게 국제 유가가 정점을 찍을 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만약에 지금 중동 불안이 더 확전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향해 치솟는다.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차 인플레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인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가 또 원유입니다. 제가 여기 모자를 들고 있는데 여기 모자도 석유 없으면 못 만들어요. 제가 여기 물을 들고 있는데 이 물병 석유 없으면 만들어집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여기 붙어 있는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석유가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이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없어요. 2차 인플레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발표된 3월 물가는 국제 유가가 채 반등하기 전 단계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럼 4월 물가, 5월 물가에 국제 유가 상승분이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4월, 5월 이 물가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등장한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7월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를 계속 진단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제가 마이너스 기여를 했잖아요. 왜 마이너스 기여도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물가라는 지표는 여러분들은 이제 물가를 가지고 관심이 많잖아요. 아, 물가 너무 높다. 뭐 순대국밥이 12,000원이다. 냉면값이 뭐 13,000원. 이렇게 말씀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말씀 제가 꾸준히 드렸고요. 그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전년 동월 대비 물건 가격 상승률이에요. 그러면 전년 동월과 국제 유가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23년 국제 유가가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뭐랑 비교해야 돼요? 22년 1월부터 7월까지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내내 뭐예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기여도를 했다.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가 마이너스 상승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유가가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낮은 유가였어요. 그러다가 국제 유가가 7, 8, 9, 10월 동안 상승했지만 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22년 7, 8, 9월 국제 유가랑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상승세였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4년 물가는 23년과 비교하는 것인데 23년 1, 2, 3월 동안의 국제 유가 보세요. 24년 1, 2, 3월 동안의 국제 유가는 23년 1, 2, 3월 동안의 국제 유가보다는 낮았어요. 근데
3월 국제유가부터는 이제 23년 3월보다 높아집니다. 그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2월 물가까지는 마이너스 기여를 했는데 실제 마이너스 국제유가 등락률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물가 상승률을 견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23년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서, 근데 24년에는 중동 불안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다시 오르면서, 그러면서 23년 대비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지금 비싸다 안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비싼가 안 비싼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 발표된 국제유가 전망치를 공유해 드릴게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저는 항상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24년 2, 3, 4분기 국제유가의 추이가 어쨌든 24년 1분기보다 2, 3분기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근데 이 값은 23년 2분기, 3분기보다는 높아지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23년 2분기, 3분기보다 24년 2분기, 3분기 국제유가가 높게 형성된다. 근데 에너지 물가는 이제 마이너스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기여를 한다. 물가를 더 높게 가중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세, 지정학적 불안과 전쟁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세가 결론적으로 물가 안정화를 더 더디게 만든다. 금리 인하 시점을 더 뒤로 늦춰지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보면 더 명확해요. 이게 WTI 국제유가 기준으로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치인데요. 보시면 23년 국제유가도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 아니에요. 보시면 19년, 20년, 21년보다도 높은 편이에요. 지금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22년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마이너스 상승률이었던 거예요. 근데 24년은 그래봐야 23년보다 조금 올라가요. 근데 22년보다는 여전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보다는 높게 형성될 것으로 EIA가 국제유가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울퉁불퉁한 범피로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 한 가지 더 물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가 아니라 3.5가 나왔죠. 이거는 기대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기대치였는데 3.5가 나왔는데 역시 9.1에서 4.0까지 떨어진 데는 순식간이었죠. 이때가 국제유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국제유가라는 관점에서도 그 이후에 국제유가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여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3년 1, 2, 3, 4, 5, 6월 동안 23년 상반기 동안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22년 상반기와 비교하니까 이때와 비교하니까 뚜렷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보이지만 23년 중반 이후는 22년 중반 이후와 비교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과 비교하니까 상승률이 기저효과 때문에 덜 떨어지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제가 그때도 이걸 한번 설명드렸는데 제가 펜으로 그려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색깔을 부여해서 22년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마도 23년 물가 상승률은,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고 좀 나이브하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잠깐 나이브하게 분석해 보면 아마도 이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역시 24년 물가의 흐름은 아마도 이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나이브하게만 분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이기 때문에 이때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살포시 반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지지부진하게. 역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이 24년 1, 2, 3, 4 상반기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상반기 이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다소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이 그냥 나이브하게 통계적으로만 분석했을 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가 지정학적 불안에 따라서 물류비 상승이라든가 이미 경익남 영상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PC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2.4보다 2.5로 반등했죠. 그리고 근원 PC는 잘 안 떨어지고 2.9, 2.8로 맴돌고 있죠. 이런 흐름과 함께 맞물려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어쩌면 23년 한 해까지는 빠르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지만 24년 상반기 동안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안 잡힐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미국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이유는 자 물가는 결국 뭐예요? 가격은 왜 오릅니까? 하나는 뭐예요? 공급발. 그 다음 하나가 수요발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견인 인플레가 있고요. 수요 견인 인플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소비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인플레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2022년 인플레는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동안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 때문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점이었고 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됐죠. 미국이 막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41년 만에 최고치 고물가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를 결정하는 여러 변수들 공급 측을 봤는데 수요 측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미국 경기를 보는 겁니다. 미국 경기, 미국 고용을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 경기를 보면 23년 3분기가 5.5%, 23년 4분기가 3.4%, 뭐 정말 5.5%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나라 맞나? 뭐 그런 나라가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 그런 높은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 나우로 미국 1분기 GDP 증가율을 추정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현재 24년 1분기도 2.5%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전에는 뭐 한 4% 나올 수도 있어, 3% 나올 수도 있어, 2%로 좀 떨어지지 않겠어 하다가 최근 흐름은 또 2.5%로까지 올려잡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5.5%나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1분기까지도 거의 노랜딩에 가까운 이런 고성장세를 나름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소비인데 소비가 부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떠받들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가가 또 쉽게 안 잡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려면 결국 미국 경기가 다소 악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려면 물가가 잡혀야 되고 물가가 잡히려면 미국 경기가 다소 악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미국 경제를 보시면 실업률도 3.8%로 심지어 2월보다 3월 달이 또 떨어졌어요. 3.9에서 3.8로 실업률이 심지어 더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공포감을 갖는 거예요. 미국이 완전 고용이네. 근데 잘 보시면 소득은 고용의 함수거든요. 소비는 또 소득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날지 여부는 소득이 늘어날지 여부를 보면 돼요. 소득이 늘어날지 여부를 보는 것은 고용 여부를 보면 돼요. 근데 고용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니까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가가 떨어지겠습니까? 미국 경기가 이렇게 탄탄한 거예요. 또 일자리도 정말 미국 경기 참 신기합니다. 그죠? 29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또 3월 달에 발생했어요. 신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납니다. 정말 미국 경제가 탄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제가 특히 임금 상승률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앞서 그 물가를 해부해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물가를 해부해서 보시면, 자,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물가가 잡히려면, 자, 물론 고용 침체가 와야 된다, 임금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할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서 보자는 거예요. 금리 인하할 시점은 결국 이 중에서 뭐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기여도가. 다른 건 나름 잡혔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 이 기여도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럼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히려면 서비스 물가의 가격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어야만 서비스 물가가 잡힌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렌트비도 잡혀야만 서비스 물가가 잡힙니다. 근데 렌트비는 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떨어지는 추세하에 있어요. 떨어지는 추세하에. 다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것은, 넘겨드리겠습니다. 바로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근데 임금 상승률이 나름 떨어졌어요. 그죠? 4.1%로 떨어졌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대략 한 3.5% 정도까지는 떨어져줘야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산한 결과를, 제 모델의 결과를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임금 상승률이 아직 4% 언더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물가가 잡힐 리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를 진단할 때 제가 왜 이렇게 고용을 보느냐, 로직을 좀 설명드릴게요. 로직을. 물가가 올라요. 물가 자꾸 오르면 기업에서 노조와 사측이 물론 이렇게 이견이 있겠지만 노측에서 물가 상승분만큼은 임금을 올려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 여러 가지 각종 물건 값들이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도 올려달라는 디맨드, 수요가, 임금 올려달라는 요청이 강해져요. 그만큼 높게 인건비가 반영되고 반영된 서비스 물가의 가격은 또 높게 유지되니까 인플레이션은 또 약이에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리를 끊어야 될 텐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인플레가 잡히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이런 견지로 이 시장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미국 경기와 물가를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런데 미국 경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나름 이렇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4.1%로까지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때까지만 해도 3.0%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와야 제 생각에는 물가의 목표치에 부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또 실업자당 공석 일자리 수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경기를 판단해 봐도 참 물가 안 떨어지는구나, 경기가 악화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 결국 물가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경기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금리 인하 언제 할까요? 라는 것이니까, 기승전 금리니까 금리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한 차례 무너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리 인하 시점은 다른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보면 지난 3월 20일 이렇게 강하게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시장은 기대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김칫국을 마셨어요. 근데 4월 4일에는 그렇게까지는 금리 인하 없을 거야 라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4월 5일에는 또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로 올라가죠. 조정되죠. 수평이동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4월 10일 CPI가 발표된 지금에는 금리 인하 7월까지도 좀 어렵겠구나. 7월에는 기대를 하겠지만 뭐 이런 정도의 기대감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기대하는 시점이 6월이 아니라 7월로 미뤄지고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께 늘 보여드리는 CME 페드워치 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도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5월 달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야. 95%가 좀 믿었었어요. 5% 정도는 그래도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 라는 이런 희망을 좀 가졌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는 그건 마저도 무너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CPI CME 페드워치에 왔는데 지금 좀 뭐가 지금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안 뜨고 있습니다. 안 뜨고 있는데 제가 뜨면 보여드릴게요. 제 시간 관계상 뜨면 보여드리고 어쨌든 저는 생각에 여기 95.4가 아니라 뭐 97, 8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뭐 이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이죠.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현상을 또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11일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5.5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3월일 거야.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1월 25일쯤 되니까 5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또 믿었단 말이에요. 5월에는 금리 인하 반드시 할 거야. 그리고 3월 20일쯤 되니까 6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또 미뤄지죠. 그리고 지금은 4월 8일 기준 7월에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미뤄지는 거야.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종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이게 재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헛된 것이었고 쉽게 물가가 안 잡힐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솟구칠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질 때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시장에서 무서워서 겁내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말씀드렸고 정말 지금 세미 페드워치 업데이트가 드디어 됐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제 예상을 더 웃돌아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0이라고 믿고 있네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 0, 금리 동결 가능성 100%로 믿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기대치도 높았거든요. 기대치도 높았는데 그 높은 기대치보다도 더 높게 형성됐으니 당연히 시장에서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 말고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부터 좀 제 생각을 가늠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요. 네.
라이브 중인데 전화가 왔네요. 잠깐 전화 끊고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잠깐 살펴볼게요. 최근 약 일주일 동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레리 서머스, 그러니까 하버드대 교수님이시고 로렌스 서머스라는 전 미 재무장관이시죠. 이분이 6월 금리 인하가 부적절한 행동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요 발언들을 잠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통상 안 좋아하시죠. 좀 굉장히 강한 매파, 연준 내에서도 강한 매파, 긴축을 선호하는,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카시카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카시카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하면, 지금처럼 횡보하는 거죠. 울퉁불퉁하면, 범피하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 들 것.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냥 5.5%의 금리를 계속 유지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미 보여드렸던 거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했던 중요한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올해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근데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로의 진전이 보장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어느 시점이라고 딱 명확히 꼬집어 얘기할 수가 없다. 물가가 언제 잡힐지 모른다 이 뜻이에요. FOMC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 한번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그 기준금리 인하는 어쨌든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으로서는 23년 상반기 동안에는 2% 중반으로 물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중반 이후 약 6월 물가 정도에 혹은 7월 정도 물가에나 지금 계산으로는 2%에 그래도 근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까지의 진단도 지금까지의 물가 흐름, 다른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시점까지만 해도 물가의 흐름을 보면 7월에 금리 인하가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유독 말씀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은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많아야 2번 혹은 1번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물가의 흐름, 여러 변수들이 지금 등장해서 지금 물가의 흐름을 가지고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해 보면 결국 제가 작년에 전망했던 대로 저의 무게중심도 옮겨가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 물가 상승률이 2%에 정확히 부합하는, 물론 2%가 아니라 한 2. 많이 양보해도 2.5 정도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6월 달 물가가 2.5가 나온다. 그럼 6월 PCE 물가가 언제 나와요? 7월 말에나 발표돼요. 6월 PCE가 7월 말에나 발표돼요. 그런데 7월 말에 FOMC 회의 때 6월 물가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4, 5, 6월 달 이 3개월의 물가, PCE 기준의 물가는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3, 4, 5, 6 이 4개에 해당하는 PCE 근원 물가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빠르면 6월 달 정도, 6월 물가가 잡히는 거라고 보고 그 6월 물가는 7월
약 30일 정도, 한 29, 30일 정도 자 봐야 됩니다만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7월 마지막 금요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PC를 보고 연준 FOMC 회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어 보인다. 가능성을 두면 지금은 7월과 9월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그 중에 조금 더 지금 현재 데이터로만 보면 9월의 무게 중심으로 옮겨가는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를 9월의 금리 인하가 미국이 만약에 한다면 한국의 금리 인하는 빨라도 10월이다. 늦어지면 11월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많이 해야 한 번 이렇게 되겠죠. 물론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8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중동 불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지 않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지금 라이브 중이니까 많은 질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마무리 짓고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녹화할 때 마무리를 제 책 홍보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경제를 명확하게 읽어나가고 싶다 한다면 경제 입문서를 좀 추천해달라 말씀 많이 주셔서 제가 쓴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15분 경제 특강을 추천드리고 이런 입문서를 보신 다음에 전망서와 같은 응용서를 보시면 굉장히 경제가 친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입문서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의 언어를 장착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 전망서를 좀 읽어보시면 경제가 훨씬 더 친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 분석 말씀드렸고 일단 실시간 라이브 중에 여러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와 정말 2,700분이나 오셨어요. 좀 놀랍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환율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환율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외환은 달러라는 외환을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강달러 기조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강달러의 약세화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겠다. 강달러 기조가 더 유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만약에 환율이 국제 유가가 지속권화해서 환율이 또 한번 급등하게 되면 한국 물가는 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우리는 금리 인하를 따라서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의 조건은 제가 축약한다면 일단 물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생략하지만 그런 판단하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뒤로 우리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미국이 금리 인하 했어도 우리나라 물가가 더디게 잡힌다면 환율 급등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더 뒤로 미뤄지거나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는 강달러 흐름을 만들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올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야기되기 때문에 한국장에서는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안타깝지만 뭐 내일 어떤 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